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보통 이제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보통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그만큼 조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에요. 이 이후로 조선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연도 알아두면 교양으로 굉장히 좋아요. 1592년, 조선 건국이 1392년이거든요. 딱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연도 정도는 그냥 다른 거 말고 임진왜란 연도는 알아두면 좀 상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92년이 임진년이었고요. 그래서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 왜는 일본을 얘기하죠. 일본이 일으킨 난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일본이 쳐들어왔는지 알아야겠죠.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당시 왕은 선조였고요. 이 선조가 좀 이제 정세를 보아하니 약간 병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경인통신사라고 하는데 두 명을 보내서 지금 일본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좀 분위기 좀 보고 와라라고 경인통신사 두 명을 보내요. 한 명은 황윤길, 또 한 명은 김성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분당했었죠. 이 당이 조금 달라요. 황윤길은 서인이었고요.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관계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둘이 갔어요. 갔는데 누가 봐도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황윤길이 병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김성일이 이걸 못 봤을까요? 같이 가서 같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근데 김성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당이 서로 다르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고 선조는 이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에서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면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명나라는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만력제가 사치도 많이 부리고 이러면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명나라 때는 사실 만력제 때 이미 나라가 멸망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때 명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의 주범 오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당시에 위는 전국시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사무라이들이 그 왕보다 힘이 훨씬 세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 지역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권력이 좀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 천하를 통치해보겠다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내가 더 세 싸우고 있던 애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안에서 표출하지 않고 바깥으로 좀 표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장 가까운 나라 조선을
침략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왕이면 중국까지 침략하면 좋겠죠.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렇고 이 근대사도 계속 넘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섬나라다 보니까 대륙을 굉장히 동경하고 오고 싶어 했어요. 여기 좀 차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 그냥 침략하면 완전 그냥 역적이 아니고 못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명분이었냐면, 조선은 안 칠게, 대신에 명나라로 가는 길 좀 빌려줘.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건데 명나라로 가려면 너네들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길만 좀 빌려줘라고 하는 정명가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길만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군사 끌고 와서 조선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거든요. 이게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명가도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조선의 침략을 했습니다. 이게 1592년입니다. 처음에 조선은 완전 밀렸어요. 왜냐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 이쪽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와서 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립이라고 하시는 분이 막 배수의 진까지 쳤는데도 안 됐어요. 충주에서 배수의 진까지 쳤는데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수도까지 진격을 하니까, 수도에는 누가 살고 있죠? 왕이 살고 있죠. 선조가 수도를 지키지 않고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의주는 조선과 명나라의 거의 경계선 있는 곳이거든요. 북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가서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자, 그러면 수도는, 왕이 수도에 없어. 왕은 수도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다음 시간에 할 왕인데, 선조의 적장자 아니고 후궁의 아들인데, 심지어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왕위 계승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서 여론도 굉장히 좋고 하면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돼서 왕위를 잇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때 선조는 광해군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도망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이순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산도 대첩에서 학익진 전법이라고, 학이 날개를 편 듯한 그런 모양으로 외국의 외의 배를 이렇게 감싸면서 막 이렇게 진격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전법으로 대승을 거두고 이러면서 완전 전세가 역전이 돼요. 해전에서는 진짜 거의 안 져요. 나중에 원균이 7,000명 해전이라는 데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거만 졌고 그 이전 이후로 해전에서는 절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이고요. 또 진주에서 김시민 장군이 아주 대승을 거뒀는데, 이 진주성에서는 농계 이야기가 있어요. 농계가 자기 남편이 이제 왜군한테 죽어가지고 그 왜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생으로 자기를 꾸몄고, 그래서 막 이제 외 나라의 그 장군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벌이다가 거기서 가장 높은 수장이었던 사람의 허리를 끌어안고서 물에 빠져서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주성에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행주대첩은 일산에 있는 경기도 일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행주 산성이 있어요. 여기서 권율 장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렇게 기습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라서 사실은 아닌 걸로 좀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행주대첩까지 있었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임진왜란 대표 3대 대첩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그 강화회담을 합시다. 전쟁 끝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들을 해요. 조선의 남쪽에 땅을 좀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 해서 결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조선은 조총부대를 만들어요. 조총을 연습을 하고 훈련도감을 만들어서 조총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소고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에서 이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정비를 하고 있었고 강화회담이 결렬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 게 정유재란입니다. 이 전에 이순신이 정치 싸움에 밀려가지고 백의 종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원래 이순신은 장군이었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었는데 이 정치 싸움에 밀려서 그냥 일반 졸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이순신이 없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장군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가 또 채워야겠죠. 그게 바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균이 엉망진창으로 싸워서 아까 얘기했던 칠천량 해전이라는 데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가 진짜 다 싸그리 없어지고 그 중에서 도망친 12척의 배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복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와보니까 남아있는 배는 12척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한 대는 짓고 있어서 13척의 배로 일본군에게 맞선 게 명량 대첩이라고 하는 명량 앞바다에서 이제 싸운 게 있는데 우리는 배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쟤네는 100척이 넘어요.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나? 10배가 넘는 배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순신은 근데 머리를 쓴 거죠. 명량 앞바다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 있는데 여기로 유인을 해서 싸우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되게 넓은 바다에서 싸우려고 배를 대고 있었죠. 근데 후퇴하는 척 하면서 이 명량 앞바다로 유인을 했어요. 우리 배는 13척밖에 없으니까 거기 배에 13척이 다 들어가죠. 근데 외국 배는 외 배는 100척이 넘어요. 그래서 한 번에 100척이 다 못 들어와요. 거기가 되게 좁아서. 그러니까 한두 척씩 들어오니까 13대로 이 배들을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었고 물살도 굉장히 세서 이 외 배가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둔 게 이 명량 대첩입니다. 여기서 이기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싸우다가 병을 얻어서 죽어요. 그래서 후퇴를 해요, 외가.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한 놈도 살리지 말라라고 해서 노량 앞바다에서 싸운 게 노량 해전이고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이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또 이기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 조선은 이기긴 했죠. 이겼는데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터였어요. 우리 땅에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토지 황폐화되고 인구 피해도 막심했죠. 그래서 조선은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되었고요. 명나라는 완전 쇠퇴하게 돼요.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에 군대 보내주는데 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여송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평양성에서 이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보내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식량도 많이 들고 인구도 많이 들고 피해가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만력제 때 만력 3대정이라고 해서 보바이에 난 파주지사 양흥룡에 난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이게 연달이 이제 일어나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력제의 사치까지 더해져서 명나라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쇠퇴를 하게 됐고요. 북쪽에 후금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왜? 얘네는 조선에서 기술자를 납치했어요. 대표적으로 도자기 기술자를 데려와가지고 도자기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본 도자기 엄청 갖다가 막 배우고 그랬대요. 일본 도자기 이렇게 되게 많았대요. 억울해요. 솔직히 우리 건데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얘는 자기네 땅에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굉장히 입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좀 억울하게 됐다. 그게 임진왜란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과 조선의 전투였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냐? 당시 시대적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해군은 그걸 아주 잘했던 왕이에요. 어떻게 했었는지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